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광호님이 매일 라디오로만 듣다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는 처음 접해봅니다. 네. 어떠신가요, 느낌이? 마침 또 이광호님이 오실 줄 알았던 것처럼 제이비가 어제 이발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촌철님들 눈썰미도 좋으세요. 다들 잘 자르셨다고. 네. 시원하게 잘랐어요. 칭찬해 주셨네요. 뭐 네. 핸섬하다는 말도 있긴 하네요. 어찌합니까님? 근데 왜 말투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비님, 촌철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바람결이 조금 다르네요. 더위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 1도 정도 내려간 것 같긴 해요. 그 1도가 체감상으로는 저는 3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선선해지긴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간은 또 간다. 그럼요. 9001님, 강원도 양구에서 열받는 김종배 시선집중 들으면서 꽈리 따는데 아침부터 덥습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쉬엄쉬엄. 예.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낮에는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네, 조금 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역풍이다님이 태풍 종다리의 영향인지 우리 동네는 비가 내리다가 그쳤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어느 동네실까요? 그러니까요. 남부지방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영향권이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뭐 태풍이 와도 뭐 날이 선선해지지는 않는다면서요? 더 더워진다면서요? 더 더워진대요. 참 진짜. 네. 내년 이렇게 더운 여름을 맞을 것이다. 라는 기상학자들의 예언이 저는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시원해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오늘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말. 예. 네, 오늘 조금 더 지구를 사랑해야지라고 다짐했고요. 네. 아유, 우리 촌철님들은 참 제이비한테 관심도 많으셔. 고진희님, 제이비 오늘 머리 곱게 빗고 오셨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알권리님 등 많은 분들은 가르마가 바뀌지 않으셨나요? 진짜 눈썰미 좋으시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탈모 방지를 위해서는 가르마를 가끔씩 바꿔줘야 된다. 네. 근데 그걸 까먹고 너무 오랫동안 한쪽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제 문득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용사님의 추천이 아니라 제이비가 알아서 가르마 바꿔주세요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처음에 그 얘기를 해준 게 원장님이 그 말씀 해주셨는데 어허. 어제 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네, 그게 더 좋다고. 그래요? 이게 네.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냥 아예 가르마를 안 타고 더벅머리로 살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희님이 제이비 이발하셨다기에 라디오로 듣다가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시원해 보이네요라고 하셨는데 와, 요것도 이렇게 소소하게 기쁨을 주시니 참 감사하고요. 더운데 빡빡으로 보니까. 네. 참고로 제이비가 다니는 미용실은 어디냐? MBC 구내 미용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싸고 잘하십니다. 네. 반면에 KT님은 가르마가 달라서 어색했구나라는 평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탈모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자, 여기까지 소소한 일상과 행복을 나눴다면 지금부터는 뉴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반국가 세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뉴스 많이 나왔죠?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네, 전 국민의 항전 의지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시켰는데 이 도대체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좀 따라가 봅시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은 국론 분열을 꾀하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일삼는 세력이죠. 조금 전에 들으신 바에 따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만 들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단어 하나가 걸립니다. 암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몰래 움직이는 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어의 뜻이.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암약하면서 선전선동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물론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남들이 잠든 한밤중에 몰래 방을 붙이고 유인물 뿌리고 벽에 낙서하면 됩니다.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이건 올드하죠. 네. 구시대적인 선전선동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따라서 선전선동의 주무대는 디지털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다른 말을 하나 더 들어봐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한 대목 들어보시죠. 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전에 했던 진단, 즉 디지털 시대의 선전선동의 양태를 지적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 들어가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말한 반국가 세력과 광복절에 말한 반자유 세력은 같은 세력일까요? 다른 세력일까요? 일단 이걸 지금 가르마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근데 같은 거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왜냐? 공개적으로 정치 사회적 의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 동기가 이익 추구든 뭐든지 간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함께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는 과거 독재 시절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과 반자유 세력이 다른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획 정리를 좀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과 반자유 세력의 특징적 행위 양태로 선전선동을 들었습니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옥석을 가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반국가 세력과 반자유 세력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마 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면 분명 이런 댓글이 아마 달릴 겁니다. 한번 잘 봐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는지 없는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분석하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하게 뭐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 지적에 대비해서 짧고 굵게 이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항전을 국민에게 주문할 게 아니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검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검거를. 아울러 사법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들의 의견 표명이 헌법이 부여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선전선동임을 입증하는 사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거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검거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론의 장을 이념의 잣대로 짓누르려 한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4761님이 간첩이 있다면 잡아요. 뭐합니까? 잡으면 되지 라고 올려주셨는데 근데 대통령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목소리로 대신하겠습니다. 50년 지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과 관련해 대통령주의에서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철우 교수의 부친 대신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용산의 밀정이 어른거린다라는 발언과 맥락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철우 교수는 한마디 더 했는데요. 한국 정치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극단적인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까 자신도 점점 극단으로 가서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말로 대담을 가름하겠습니다.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네, 근데 박한숙님은 근데 대통령님 국민의 마음 숨소리까지 들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올려주셔서 찾아봤더니 취임 100일 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면 그거는 누구냐 뭐 이런 댓글이었고요. 김창면님은 머리 가르마 타는 것도 아니고 왜 국민들을 반가르마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주셨는데 네, 뭐 이런 댓글이 좀 많다. 반면에 류병추님은 근데 대통령의 저 발언은 을지연습 시작하는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장소를 보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지연습은 전쟁 방어 훈련이니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대통령실의 추가 해명이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이 어제 추가 해명을 했죠.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 내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지칭한 거다. 네. 북한이 그럼 암약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북한의 지력을 받는 간첩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그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민방위복 입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 번 쓰셨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썼습니다. 따라서 어제 어떤 특수한 자리에서의 특수한 발언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를 일단 첫 번째로 반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간첩을 뜻하는 거라면 어떻게 국민에게 항전을 요구합니까? 국민이 간첩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항전을 합니까? 검거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반국가 세력의 친일 밀정들은 포함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계시네요. 9228님, 여러 의견을 수용하고 건강한 여론을 조성해야 할 분들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거는 뭐 촌철님들의 평가에 더 맡겨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어지는 발언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여야 대표 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한 말 때문인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지금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 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빨리 만나 협의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5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짚을 점은 하나입니다. 25일에 만나서 합의점을 도출해낼 것이냐, 과연 생산적인 회담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만 짚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대표 회담이 열리면 최우선 의제로 어떤 게 테이블에 올라갈까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최상병 특검법과 금투세일 겁니다. 두 대표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를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기자들에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열흘 내에 답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뭐 뜬금없이 시한을 건 것은 지금까지의 본인들 입장과는 맞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당내 논의를 계속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당내 논의한다고 했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ING죠. 언제 끝나나요? 25일 전에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대표회담 전에 당내 의견 듣는 걸 끝내서 당 방침이 정해지는 걸까요? 일단 체크 포인트 하나. 네, 그러면 그렇게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 쪽은요? 자, 어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긋났습니다. 유임시켰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유임을 시킨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던데 이건 유튜브 현장 방송 여야 어때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이 점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정책위 라인이 각기 가지고 있는 정책조정위원회 등 라인을 통해서 논의를 모으고 당내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그게 이재명 대표의 이견은 아닌 것 같다. 당에서 그런 문제들은 질서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 안에서의 질서 있는 논의는 또 역시 25일 전에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그러면 그 결론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대표회담 자리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한번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혹시 톱다운 방식을 추진하는 건 아닐까요?
글쎄 그게 가능할까요? 자, 민주당 안에서 금투세 문제를 이건 당의 정치성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대표가 단독 결정을 해서 자 이대로 갑시다라고 의원들을 그냥 일렬 종대로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요. 그러면 이건 대표의 결정이 아니라 당내 설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향식으로 하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다가 당내 반발에 봉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표회담의 개최보다 이 대표회담의 사전 정지 작업이 사실은 더 관심사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표회담은 저번에 영수회담처럼 서로 제할만 하고 끝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내 반발도 반발이지만 김동준님은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급발진을 한다 그러면 용산에서 브레이크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진단한 것을 한 방에 그냥 다 별로 의미 없는 진단으로 돌려버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분석은 대표회담을 일회성으로 설정해 놓고 진단을 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만난다. 아니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당내 논의 끝날 것이고 뭔가 합의점 도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원내대표는 뭐하러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네, 9838님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긴 하겠지만 저는 잘 될까 싶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요 라고 해주셨고 전재두님 대화의 시작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두 대표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래내 낑깡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닉네임이 뭐라고요? 모래내 낑깡. 아 예. 반면에 이봉훈님 근데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 문제 아닌가요? 전 국민의 건강이 달려 있는데요 라고 좀 환기시켜 주셨고 지금 나열하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반면에 진주 FM님 근데 왜 일요일에 만납니까? 기자들도 좀 쉬어야죠. 기자들은 토요일에 쉬고 일요일에는 일합니다. 보통. 네. 월요일을 위해서. 네, 라는 의견이 있었다 전해드리면서 뭐 여당의 준비 상황 그리고 여당의 입장은 잠시 후 곽규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인터뷰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 폭염에 지금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겠죠. 근데 그걸 다 열거할 수 없고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시가스 안전 점검원들 얘기인데요. 정부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폭염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9년에 도시가스 회사 공급 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 다음에부터 시행에 들어간 게 뭐냐면 주택의 취사 전용 그리고 하절기 난방용 도시가스는 격월로 검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바꿨어요. 그러면 실제로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외에서 계단 오르고 담벼락 오르면서 검침하는 경우가 수두룩뻑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격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가 전해드린 격월 검침은 주택의 취사 정령 그리고 하절기 난방용 도시가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영업용 가스. 그다음에 경감세대 가스 이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문에 1, 2, 3, 4, 12개월 적어놓고 앞에 이제 그 가스 그 검침 숫자 적으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또 이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별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매일매일 이 땡볕에 걸으면서 보통 하루에 2만 보를 걷는다고 합니다. 걸으면서 도시가스 검침을 하고 있다. 이 더위에. 이 더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그 세부적으로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원격으로 어디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이렇게 얘기- 꼭 발품을 팔아야만 가능한 건가요? 그 얘기도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도시가스 이게 아마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대공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인수님이 수도 계량기 검침원도 마찬가지로 고생하고 계십니다라고 물론입니다. 해주셨는데 네. 더위가 만든 힘듦의 모습 또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걸 새삼 알게 되네요. 사실 뭐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전해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운데 제 그러니까 부탁 다시 한번 드리는데 쉬엄쉬엄 하셔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할당량 떨어지면 그 쉬엄쉬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죠.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